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 기분은 왜 이렇게 쉽게 바뀔까? 아침에 누군가가 보낸 다정한 메시지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점심 무렵 상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SNS에 무심코 올린 글, 좋아요가 적으면 어딘가 불안해지고 댓글이 하나도 없을 땐 괜히 나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괜히 올렸나? 내가 별로인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출렁이는 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며칠을 힘겹게 보내는 마음. 그건 단순히 마음이 여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외부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나 역시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분은 남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내 하루는 남의 시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정은 내 것인데 그 리모컨은 남이 쥐고 있는 셈이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말에도 크게 흔들릴까?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은 그 사람이 내게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요? 마치 호수 위로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연못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듯 우리 마음속 작은 파동도 순식간에 세상을 온통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곤 합니다. 그 물결은 언젠가 잦아들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의 파도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저 물결을 잠잠히 바라보듯 우리 마음속 좋고 싫음의 감정도 차분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내 기분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나만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이제 철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감정은 단순한 반응 그 이상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감정의 정체를 해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말은 이렇습니다. 감정은 판단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즉,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모욕이라고 판단하는 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넌 참 변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기쁘고 비난으로 받아들이면 속이 상합니다. 말은 같아도 그 말에 붙인 뜻이 다르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전혀 달라집니다. 이처럼 감정은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해석에서 나옵니다. 스피노자는 이 감정을 혼란된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감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정은 외부 원인에 의해 우리의 존재 능력이 증대되거나 감소될 때 생기는 의식 상태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더 크게 요동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불안해질까? 그것은 세상이 위협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만드는 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이해 부족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알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감정이 들이닥쳐도 그 감정을 자신의 일부로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길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정은 아주 매혹적이고 때론 아주 무섭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감정에 대해 훨씬 더 급진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은 약한 자의 본능이다. 강한 자는 감정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다. 이 말은 얼핏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정은 본능처럼 밀려오지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강한 자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아, 지금 나는 질투하고 있구나. 이 말에 내 자존심이 상했구나. 이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감정을 직면하고도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아예 감정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려 합니다. 그의 유명한 이야기, 호접지몽을 기억하시나요?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고 깨어나서는 내가 장자인지 나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이 말은 존재와 꿈, 자아와 감정의 경계가 얼마나 흐릿한지를 보여주는 철학적 비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고 나는 그 물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장자는 감정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조차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흐름과 함께하면 나는 물속에서도 젖지 않는다. 이처럼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감정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감정을 따라가느냐, 감정을 바라보느냐, 이 두 태도 사이에서 삶의 무게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감정은 사실 진짜 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감정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반응하는 사회적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그 말이 진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층에는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라는 사회적 기대와 나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해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자존심을 어떻게 건드렸는가에 대한 내 마음의 해석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러한 개념을 사회적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남들이 보는 나로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두려워하며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분노하고 서운해지는 순간 그 감정의 중심에는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우리 정체성을 교란시키는 방식입니다. 감정은 즉각적 반응이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고통을 더 키웁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상황 자체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한 게 분명해. 다음에 다시 마주치면 꼭 말해줘야지. 이렇게 사건의 내러티브를 더할수록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자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신을 타인의 시선 안에 가둔 채 그 안에서 계속 자신을 판단하고 벌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 그러나 그 거울 속 모습은 결코 나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친구의 말, 상사의 눈빛, SNS의 반응, 부모의 평가. 그 모든 거울에 비친 나를 합쳐 진짜 나라고 믿게 되죠.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언제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거울의 질감에 따라,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진짜 나의 감정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느껴야 한다고 학습된 감정은 아닌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는 조금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거리가 바로 내면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외면당했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나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이름 붙이고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폭풍이 아니라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자존감은 바로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자존은 시작됩니다. 자존감은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감정과 자아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은 진짜지만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은 아니야.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감정은 생깁니다. 그리고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건 그 감정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나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칭찬이 부족하다는 불만, 내가 손해봤다는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은 본능처럼 올라오지만 문제는 그것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포장하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왜 이 감정에 이토록 오래 머무르고 있을까? 이 감정은 정말 지금 이 순간의 것일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에서 다시 살아난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감정이 고여있는 곳에 작은 빛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곧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분노하는 자는 분노 그 자체가 되고 슬퍼하는 자는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감정은 파도입니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파도에 몸을 던질지 파도 옆 바위에 가만히 앉아 그 흐름을 지켜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연습해 봅시다. 감정이 일어날 때 곧장 반응하지 말고 잠깐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야. 이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야. 이건 예전의 상처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덮치지 못합니다.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속으로 천둥을 삼키고 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천둥을 바깥으로 쏟아내기 전에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스스로에게 한 문장만 던져보세요.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말에 휘둘렸는가? 아니면 내 중심에 머물렀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좋고 싫음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있는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